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봅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봅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도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3분기 애플, 아마존 등 주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는 29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하는데 한 사우디 주택협력 공동 세미나를 열어 사우디 정부와 기업들이 실질적 상견례를 하도록 하고 제안도 주고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북미 배터리 협작법인 공장을 오는 2026년 1분기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지분율 100%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화재화증권은 비상장사로 전환되고 메리츠금융만 상장사로 남습니다. 롯데칠성음료가 클라우드 맥주 가격을 평균 8.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미국 빅테크 주식 비중 늘리는 국민연금 확인해봅니다. 올해 전체적인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줄었음에도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빅테크주들의 투자 비중은 늘렸다는 소식인가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3분기 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일단 시점상으로는 주가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와는 별개로 국민연금 과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런 기사는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도 여담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고요. 어제 국민연금이 미국의 SEC에 제출한 폼 13F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3분기에 보유한 미국 주식 지분평가액이 한 479억 2,414만 달러로 하나로 한 64조 1,215억 원 정도 됐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 5억 9,029만 달러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3분기에 달러원 환율이 1,300한 37원 정도를 감안하면은 3분기에만 미국 평가 금액이 한 7,898억 정도 감소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4분기에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3분기 연속으로 지금 감소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물론 차익 실현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증시 악화 때문에 평가 손실이 커진 영향도 있으니까 이게 당장 손실 확정된 부분 아니니까 이건 오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동안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 투자 금액을 줄여왔지만 3분기에는 다시 좀 더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을 1억 8,59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498억 정도 추가 매수를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를 9억 5,913만 달러, 약 한 2,519억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목들 추가 매수한 부분 또 있더라고요. 일단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따르면 해외 투자 자산 비율을 올해 27.8%에서 27년도에는 40.3%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국내 비중은 올해 말에 16.3%에서 27년도에 14%로 줄인다는 결정을 했는데 아마 절대적인 금액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투자 자금이 늘어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자 금액이 좀 더 늘어난 수치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늘리는 건 어쨌든 해외에서 배당도 잘 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연기금 수급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좋아요. 투자 잘해가지고 이걸 잘 나눠주는 부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좀 뭔가 좀 올려가지고 기사화시킬 수 있는 날이 좀 언제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해외에서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빅테크주들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 기사 살펴봤다면요. 연기금이 이 기사도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는 테마 확인해 보시죠.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공격적으로 짓고 있죠. 또 아침에 속보로 들려왔습니다. LG화학이 12만 톤 규모의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도 짓는다고 하고 이렇게 공장 지으면 바로 들어가는 게 장비 아닙니까?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의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요, 남민호 소장님. 네, 정말 여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죠. 내년도 2023년도 모든 증권사들이 주도주로 추천하는 업종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LG화학이 또 미국에다 증설하겠다는 이야기,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소재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주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테마성 주도주, 다시 말해서 1년 정도 바짝 하다가 없어진 주도주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길게 가는 주도주, 예컨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지난 1990년 이후에 30년 동안 계속 우리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2차 전지가 그런 주도주 대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생산 리콜로 바로 영업입니다. 영업은 어떤 걸 처리하죠? 영업 이익을 처리하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익이 커진다는 부분입니다. 특징 있는 종목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TNT 그리고 CIS가 여기 기대되고요. 또 관련 장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하나기술 그리고 코인테크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짧게 보시지 말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LG엔솔도 폭탄 한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가지고 다음 주 팔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오늘 사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5, 6월 달에 파시겠다 이런 조금만 더 여유 있는 마음 가지신다면 지금도 2차 전지는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남인호 소장님이 언급해주신 2차 전지 관련 장비 종목들 들어봤는데 그럼 김효진 대리님이 보시는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도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지금 북미라든가 유럽 쪽 신규 셀 메이커들의 어떤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장비주들 지금 다시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급해 주신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하나기술을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 전 공정 어떤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 하나기술인데요. 하나기술 최근에 그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인 프레이어하고 2025년까지 50기가와트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 구축을 목표로 수주 금액 1.5조 원, 1억 5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프레이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 그리고 북미 쪽에 반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할 예정인데 이 추가로 100기가와트의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200기가와트 를 또 추가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총 350기가와트가 될 예정인데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10조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총 생산의 캐파가 지금 7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기술력 확보라든가 그리고 캐파 증설을 위해서 M&A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장비 외에 이 폐배터리 검사 장비에도 어떤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 자회사인 에네르마라는 곳에 이 배터리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은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처리 공정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기술이 지금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지금 고객사의 납기 지연 이슈 때문에 매출액은 조금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익성이 좋은 해외 이 유럽 쪽인데요. 이 수주분이 매출액에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떤 영업이익률 개선 흐름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기술에 대한 매력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시장 하락에도 시세가 살아있던 테마,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죠. 이어지는 기사, 사우디 관련 네옴시티주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뭔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의 자치행정주택부 장관과 만나서 MOU 체결에 따른 네옴시티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도 같이 짚어드릴 건 이런 기사 왜 안 나오나 싶었는데 네옴시티 호재를 탄 한미글로벌이 자사주를 팔아서 290억 대박
이라는 대박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게 과연 대박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소식까지 같이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관은 다음 달이나 이제 내년 1월 달에 사우디와 맺은 MOU를 구체화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 간의 행사 등이 수조원대로 이뤄질 것이다. 기대하셔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건설업체들이 해외 수주에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례를 들면서요.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가시화되게 되면 사실 MOU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된 게 아닙니다.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의견 정도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국가 간의 이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잘못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MOU 가지고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기대감으로 또 올라간 그 PM이죠. 건설 사업관리 전문업체 한미글로벌이 자사주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290억의 뭉칫돈을 내서 뭐 대박을 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자사주 매도를 한 거 제가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뭔가 잘못됐죠. 한참 잘못됐습니다. 자사주 매입하면 동시에 소각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자사주 매입을 저점 매수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 잘했다가 주가 좀 웬일인가 싶어서 주가가 올라오면 그 위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이건 뭐 주식 투자라는 거지 이게 자사주 매입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원진들도 보유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을 이번에 잘 실현했다라고 하고요. 뭐 과연 이 임원진들이 매각한 금액이 어떻게 다시 기업에 들어와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이번에 차익 실현해서 대박 한 거는 뭐 잘한 일이겠죠.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함과 동시에 이제 소각하는 이런 문화가 좀 아예 정말 상식적으로 좀 자리가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뭐 보유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하는 임원분들 뭐 개별적으로 쓰신 것도 있겠지만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여기서 좋아할 게 아니고요. 좀 더 높은 미래를 위해서 좀 재투자라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 종목해서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3대장 하면은 보통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럼 그 외에도 좀 관련해서 기노후보로 지켜볼 만한 네옴시티 관련주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효진 대리님 어떤 종목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리고 뭐 국내 기업하고 어떤 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경우에는 뭐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앞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뼈 때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자들은 사실 시장에서 뭐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이런 트레이딩 혹은 중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좀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네옴시티 테마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 소멸 관점에서 조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미글로벌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한 주가 호재로 뭐 거의 주가가 5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다녀갔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확실한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나중에 이것이 현실화될 때 이 현실화라는 것은 계약이라든가 어떤 수주 혹은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혔을 때 이럴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시점들은 굉장히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나와 있는 뉴스가 뭐 자사주라든가 임원의 차익 실현 매도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사실 시장이 부진한 경우에는 이러한 테마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네옴시티 테마가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하면 대장주가 조금 바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이 대장주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빈살만 왕세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빈산만 왕세자가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수소라든가 철도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뭐 모듈러 주택, 기타 등등 너무 많아서 이 관련한 테마들도 어떤 날은 이것들이 오르고 어떤 날은 이것들이 오르고 너무 산만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주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종목은 그래도 대응을 한다라면 두 가지 정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일단 모듈러 지금 29일 날 주택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뉴스에 대해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는 것만큼의 임팩트는 분명히 덜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택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1,400조 규모의 사우디 네옴시티 코리아 원팀 이 종목 중에서 건설주 중에서 저는 코오롱 글로벌이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왔다가 지금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코오롱 글로벌이 어떤 상하수 처리라든가 모듈러 주택 그리고 해상풍력 쪽에서 어떤 수주가 경쟁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지난 17일 날 사우디 피아드 인터내셔널 푸드 컴퍼니라든 기업하고 어떤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좀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플레이는 코오롱 글로벌 정도 저는 지켜보고 있고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 네옴시티가 현실화될 경우에 철도라든가 그리고 수소가 좀 키워드가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기업은 현대로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실적 탄탄대로 걷던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이 상장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인 메리츠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돼 흡수된다는 건데 알짜배기가 되어가는 증권과 화재를 이제 지주로 흡수한다는 거죠. 증권주나 뭐 화재주 갖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남민 호장님. 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들어서 혹은 작년부터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뭡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물적 분할. 물론 물적 분할을 그렇게 나쁜 의도에서 하려는 그런 기업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물적 분할 리콜은 뭐냐? 알짜배기에서 쏙 빼가지고 본래 회사는 약간 좀 빈 껍데기만 남는 이런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적 분할만 시키면은 그 모 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리츠 금융은 그 반대를 한 겁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말기를 보시면 세 개가 나오죠.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 4월 이후로는 두 개는 없어집니다. 메리츠 화재하고 메리츠 증권은 이제 없어지면 뭐 손실 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로 전부 흡수 합병이 된 겁니다. 물적 분할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거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사주는 건데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1주당 1.27주 그리고 메리츠 증권은 1주당 0.18주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조금 비율에 좀 아쉬움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쾌거입니다. 사실 메리츠 금융은 조정호 회장이 운영을 하실 일대 주주인데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전문 경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공적인 그런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지 않았냐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주시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수년간 동안 수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고배당이 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될지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30%밖에 주주 환원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 메리츠 금융지주는 수익의 50%는 다시 우리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선영 대표가 굉장히 정말 뼈 있는 말을 하셨는데 이번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행동을 다른 회사들도 많이 본받아가지고 진짜 알짜배기 회사를 모회사로 불러가지고 그 모회사 주가가 크게 좋아지는 그리고 그 회사도 좋아지고 우리 투자자들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저도 한번 같이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올해 6주밖에 안 남은 거 싫어합니까? 6주 남은 올 한 해 유통주의 연말 특수는 옛말 관련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소비 시즌을 알리는데요. 올 연말 연시 유통주들의 전망은 그렇게 썩 밝지 않는 듯합니다. 유통주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뭐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이제 특수가 겹치고 있죠. 이제 통상 겨울 성수기를 맞이했었던 유통주들이 올 겨울에는 쓸쓸한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요거 반대입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경기 둔화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다 글쎄요라는 단어를 달고 싶고요. 실속형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성비 트렌드가 점점 확산하면서 편의점주는 상승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주는 하락하고 있다. 굉장히 누가 말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전 사실 이번에 SSG가 좀 여기에 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구팀이 우승하면서 이제 크게 이벤트를 쏜 건데
한 달 삼겹살을 3일 만에 팔았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소비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지금 일반 경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판매한 제품들의 가격을 어느 정도 내려주면은 이 정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통기업들이 뭐 실적이 안 좋아진다. 제가 봤을 때 가격만 어느 정도 조정만 시키게 되면은 SSG처럼 정말 이마트처럼 이번에 정말 바글바글하게 이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분명히 좀 싸게 팔긴 하겠지만 남는 건 좀 덜 하겠지만 분명히 4분기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답인 것 같고요. 다른 유통기업들도 이렇게 통 크게 한번 연말에 한번 하시면 분명히 매출이 크게 잘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면세점 쪽은 뭐 여행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여행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 쪽에 최근에 이제 여행이 그래도 예전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행사 관련 기업들은 보통 이제 일본 여행이 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일본 여행은 최근에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행사 관련주들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 특수가 사라진 유통주가 아니고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유통주 이렇게 한번 헤드라인을 바꿔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말 특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유통주로 헤드라인을 한번 바꿔봄직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김효준 대리님이 보시기에는 유통주 관련해서 탑픽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BGF 리테일을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다 모든 것을 설명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S 리테일의 어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지만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기로 하고 BGF 리테일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편의점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맞지 않지만 불황의 역설이다, 불황의 강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편의점 업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최근에 외식 물가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의 대체제 성격이다라고 이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식품 구매 빈도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 채널 중에서 객단가가 좀 가장 낮다, 7,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근거리 쇼핑 채널이고 또 24시간 영업이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경기 둔화 측면에서 어떤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한 어떤 유념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대체 불가능한 채널로서 소비자 세대의 변화에 조금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편의점 이용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10대와 30대의 30% 이상이 대체 채널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20대에서는 45% 수준이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사실 이 맥도날드라든가 이러한 그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가 사실은 이 MZ 세대들, 그러니까 커나가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맞춤이지 않겠습니까? 이 MZ 세대들의 높은 충성도를 좀 반증을 하고 있는데 MZ 세대들의 식품 소비 문화가 대형 마트에서 편의점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어떤 시대의 변화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살짝 살펴보면 3분기 실적 컨센을 상회를 했는데요. 이 리오프닝에 따라 객수가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저수익성의 담배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신에 고수익성의 음료라든가 주류 그리고 HMR 가정 간편식 이러한 매출 비중이 어떤 상승을 통하면서 상품 믹스가 개선이 조금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GS 리테일인 상승 수익률이 시장에서 더 좋은데 왜 BGF 리테일이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나 BGF 리테일이 관광지라든가 공항 같은 어떤 특수 점포가 실적 개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특수 입지 점포의 매출이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오프닝이 정말 더 계속 본격화된다라면 수혜는 BGF 리테일이 조금 더 강점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편의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정말 특색 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점 가는 젊은 MZ 세대들도 많은 것 같고 또 편의점 찾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적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급,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종목들 골라 담기가 한창이죠. 경기 침체 우려 속 높은 영업이익률이 점쳐지는 종목들 미리 선점해 보도록 하죠. 남인호 소장님. 이 어떤 종목들의 내년 영업이익률이 한 30%를 상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누구나가 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이 이렇습니다. 일대 주주를 중심으로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다음에 다시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자본주의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이생크 말씀대로 금년에도 30% 이상 영업이익을 냈는데 내년까지도 30% 이상의 영업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리노공업이고요. 일단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세계적 기술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 영업 실적 좋습니다.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여러분들 바이오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이는 걸 보셨을 겁니다.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FNF입니다. 자, 이 5개 기업의 영업 공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업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엔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좋은 아티스트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금년에 30% 내년에도 30% 이상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주가 역시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효진 대리님이 보고 계시기에는 어떤 종목, 좀 퀄리티 좋은 종목, 한 종목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한 종목만 말씀드릴까요? 저는 바이오 업종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어떤 방어적인 성격인 점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매 분기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부터 1에서 3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4공장 가동 이전까지는 어떤 성장의 좀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더니 이 예상을 좀 빗나갔고요. 이번 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4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예상을 깨는 실적을 매 분기마다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지금 10월부터 4공장의 가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4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2분기에 2단계 가동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4공장 같은 경우 이미 5개의 빅파마하고 어떤 선수주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하고 지금 수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4분기 4공장 실적이 시장 예상을 조금 뛰어넘을 가능성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에 새로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